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이 된 남자,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말하려는 이 일은 처음엔 저조차 믿기 어려웠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가끔은 꿈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단 하나. 한 번쯤 말하지 못한 진심으로 후회하신 적이 있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날의 초인종 소리를 시작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아 보겠습니다. 그날은 참 별일 없던 날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죠. TV에선 정오 뉴스가 흘러나오고 고양이 한 마리는 창문 밖 참새를 지켜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오후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서지은, 제 전처입니다.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한 지 9개월. 서로 아무런 연락 없이 살아온 시간이었기에 더욱 낯설었네요. 전화를 받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어렵게 꺼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어 놨죠. 지훈씨 미안해요. 나 아이가 생겼어. 당신 아이예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니면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해요. 전처는 그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뭐라고? 아이가 생겼다고? 내 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면 왜 이혼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아내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은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딱 9개월째 되는 날 전처가 전화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그런데 그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대문을 살펴봤지만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인터폰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잠옷바람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문 앞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곱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입니다. 이름은 하람. 부디 이 아이만은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편지를 덮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헌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혀 오더군요. 그 아이는 저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이마선, 코끝까지 어릴 적 저를 사진에서 꺼내와 바구니에 넣어뒀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저는 다리가 풀려 그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뭉클한 무언가가 가슴에서 터져나왔죠. 그때가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키워야겠구나.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그 생각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조용하던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갑자기 바빠졌어요. 분유와 기저귀가 없어 급히 슈퍼에 달려가야 하는데 아기 띠도 없던 터라 두 팔로 아이를 안고 다니며 안절부절 못해야 했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겨우 아기를 재운 뒤 숨을 고르는데 문득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지고 좀 두려운 생각도 들더군요. 저조차 믿기 힘든 현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얼마나 놀라실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 아이를 안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저를 부모님이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저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방에 재우고 나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잠시 후 핏기가 가신 얼굴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는 네 애가 아니야. 네? 지은이 바람난 거 몰랐냐? 걔 아기 안 생겨서 이혼한 거 아니다. 임신했다는 말 듣고 우리가 내쫓은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저를 너무 닮았어요. 저 어릴 때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건 네 자식이라고 믿으니 네가 눈이 뒤집혀서 그래. 지은이랑 이혼하기 얼마 전 네가 중국으로 출장 갔을 때 걔가 임신했다고 우릴 찾아왔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저한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야. 지은이 딴엔 오래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으니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지. 근데 네가 출장 중이라 우리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더구나. 말도 안 돼. 전 이혼 전에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어요. 도대체 왜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이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못한 거야. 너희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었으니까.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지은이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모르세요? 근데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도록 왜 그냥 놔두신 거냐고요? 그 애는 네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 절대로 지은이 네 아이를 가졌을 리가 없으니 우리가 너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정리한 거다. 또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뇨. 그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에요. 지은이가 얼마나 정숙한 여자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어머니가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맺혀서 입술을 깨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애가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산모 수첩을 내밀더라. 그때 내가 억장이 무너진 생각을 하면 내가 지은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애초에 지은이를 저한테 소개한 것도 어머니였잖아요. 그랬지. 백화점에 옷 사러 갔다가 지은이가 하도 싹싹하게 말을 걸고 열심히 옷을 골라줘서 딱 그런 딸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딸이 아니면 며느리라도 만들고 싶어서 너한테 소개했지. 근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시는 거냐고요? 오해 아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부 사실이야. 그래서 생사를 떼어내는 기분으로 너희를 이혼시킨 거다.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혹시 지은이가 남자랑 만나는 장면이라도 보신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걸 거예요. 지은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 아이가 저를 너무나 닮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도 부모님은 먼 산만 바라보실 뿐 조금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방에 들어가서 잠든 아이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아마 아이를 보시면 어머니 아버지도 오해가 풀리실 거예요. 정말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다니까요. 아니, 보고 싶지 않다. 너랑 아무리 닮았어도 그건 우연일 뿐일 테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부모님이 너무 이상하고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전 저를 단단히 오해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신 것 같아 앞이 캄캄했죠. 헌데 다음 순간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내뱉으신 말씀에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은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넌 어릴 때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다. 우리가 의사한테 직접 들었어.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네가 그 말을 들으면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우리가 숨겼다. 가능하면 평생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 그럼 그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근데 네 전처가 애가 생겼다니까 우린 당연히 바람이라고 생각했지. 지은이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네 불임 사실을 숨기고 결혼시켰다는 미안함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말씀을 하며 아버진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이좋은 저희 부부가 결혼 5년 가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됐네요. 어떻게 그런 걸 숨기실 수 있습니까? 제가 따지듯이 묻자 아버진 오열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괴로웠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불임이란 이유로 평생 외롭게 늙어가는 걸 볼 수는 없었어. 다행히 너희 엄마가 데려온 지은이란 그 아인 참 착하고 참해 보이는 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너를 감싸주고 잘 살아줄 것 같았지. 정말 이기적이시군요. 어떻게 자기 자식 쫓아고 그런 엄청난 일을 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벌은 우리 두 노인네가 죽어서 다 받자고 그렇게 다짐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기다리는 너희를 보면서 우리도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그걸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쩐지 그래서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는 저희를 그렇게 말리신 거군요. 겉으론 시험관 같은 건 여자 몸에 무리가 된다면서 지은이 생각하는 척 병원에 못 가도록 막으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애 때문에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부모 아닌 척 세상 좋은 시부모 노릇하신 거예요? 저는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부모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조심스레 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꼭 붙잡더군요. 그 따뜻한 체온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가 바람으로 생긴 아이라면 어떻게 저랑 이렇게 신기할 만큼 닮았을까요? 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님 눈을 질끈 감으셨고 아버진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셨죠.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서 창밖으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전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혼한 걸까? 억울했다면 나한테 사실을 밝혔을 텐데 정말 부모님 말씀처럼 하림이는 아내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일까?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쫓겨났으면서도 나한테 하림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을까? 도대체 전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림이가 그때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하림이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제게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처가 불임인 저를 만나 아이를 갖기 위해 부질없는 노력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도 하림이가 누구의 아이든 제가 그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 처음으로 제가 하림이의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분유 타는 법, 트림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생전 처음 해보는 일투성이었죠.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서성인 적도 여러 번이었네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도 아이가 낯설거나 밉지 않았습니다. 하람이를 안고 있을 때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끊이지 않는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지훈아, 어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대로 네가 계속 아이를 키울 순 없다. 지은이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더니 제 눈을 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많이 울더라. 그 애가 그렇게 절박한 얼굴인 건 처음 봤어. 자기를 믿어달라면서 매달렸지. 그 역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걔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래도 마지막 얘긴 들어줬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후회가 되는구나. 그래도 5년을 가족으로 살았고 우리가 지은 죄도 없지 않은데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 아버지도 한참을 침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지은이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를 믿어주질 않으니 한 번만 읽어봐달라고 편지를 두고 갔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찢어버렸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슬픔과 서글픔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하람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진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전처의 가족이 살고 있던 주소로 찾아갔어요. 몇 차례 거절당했지만 간신히 전처의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형부라고 부르며 따르던 처제였죠. 처제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암이 많이 진행돼서 이젠 말도 많이 못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간암 말기예요. 사실 언니는 형부랑 이혼하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암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언니는 치료 대신 아이를 택했어요. 뭐라고? 그럼 지은이는 아이 때문에 아이 치료를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요. 솔직히 전 말리고 싶었어요. 멀쩡한 언니를 불륜으로 몰아 이혼시킨 형부네 부모님도 너무 미웠고 그렇게 이혼당하고도 형부한텐 전부 비밀로 했던 언니도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부의 아이 때문에 언니 목숨을 포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말하던 처제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잠시 말을 끊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다 다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럼에도 언닌 그 아이를 낳아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형부한테 맡기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를 보면 형부도 시부모님도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처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람이를 낳고 저에게 데려왔다는 게 놀랍고도 가슴 아팠죠. 그날 밤 저는 작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전처를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왜 혼자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남편이었어? 하지만 아이는 제품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밤하늘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네요. 하람아, 아빠가 꼭 엄마한테 가볼게. 그리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듣고 올게. 며칠 후 처제가 말해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미친 듯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에는 하람이의 모자가 하나 들려 있었고 마음속엔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호스피스 병동 특유의 고요함을 걸어 저는 전처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미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병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전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처제는 절 보더니 올 줄 알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네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하는 게 쉽진 않지만 형부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르며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옅게 들이오는 창가 옆에 깡마른 얼굴의 전처가 힘없이 누워있더군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힘겹게 눈을 뜨고 한참 동안 절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훈 씨 왔네요. 그 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처가 먼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하람이는 잘 있죠? 그 물음에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아기니까 울 때도 있지만 웃는 게 참 예쁜 아이야. 그 말을 들은 전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왜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왜 혼자 다 안고 떠난 거야? 제 말을 들은 전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계시던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원망스러웠죠. 근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잖아요. 전처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으니 너무나 기뻐해 주시겠지. 난 그때 하람이가 우리한테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전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눈물을 바라볼 뿐 선뜻 곁으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는지 흐르는 눈물을 내버려둔 채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말들을 꺼내셨어요. 내가 바람났다며 뻔뻔하다고 온갖 험한 말들을 하셨죠. 그래서 내쫓기듯이 집을 나왔어요. 그래도 쉴 새 없이 계속 찾아갔는데 두 분이 마지막엔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아들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아마 당신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까지 말하던 전처는 기침을 몇 차례 하며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그때 전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 혼자 힘으로라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마지막엔 당신만은 믿고 싶었어요. 우리 하람이를 지켜줄 사람은 지은 씨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그 아이 아버지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전처는 눈물을 쏟으며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기적같이 찾아와준 우리의 아이예요. 하람이만은 평생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런 전처를 바라보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아는 채 이혼을 선택한 건지,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혼자 짊어져야 했는지 전혀 몰랐던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전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걱정하지 마. 하람이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꼭 지킬게. 제 말에 전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가지고 갔던 하람이의 모자를 전처의 곁에 놓아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전처를 만나고 돌아오는 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네요. 전처의 마지막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 아이는 기적같이 찾아와준 우리의 아이예요. 그 말을 곱씹으며 집 문을 열었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람이가 잠들었다며 손짓했죠. 아이는 작은 담요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한동안 그 조그마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잠든 아이의 얼굴은 어릴 적 제 모습 그대로였어요. 눈꼬리, 입술 라인, 손가락의 모양까지.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람인 누구의 아이일까? 저렇게 나를 닮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찾아와준 아이가 아닐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반반의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이 분명 제가 불임이라는 확실한 진단을 들었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전처와의 5년 결혼 생활 내내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를 태웠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전처의 말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라면 그 밤 저는 다시 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결심했어요. 그래, 검사 받아보자.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만일 하람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부모님이 지은이를 속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 진실이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이와 함께 소아과에 들러 유전자 검사 기관을 소개받고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하람이는 병원에서 내내 울지도 않고 오히려 초조해하던 저를 빤히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켜쥐더군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네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이유식 만들기 직접 배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아기가 아빠랑 정말 붕어빵이에요. 이래서 핏줄이 정말 신기한 건가 봐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문득 거울을 마주했는데요.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얼굴과 제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람이가 정말 제 아이일지도 모르겠다는 확신이 들었네요. 그날 밤 하람이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 진실로 죽어가는 전처의 억울함이 벗겨지고 제가 하람이의 진짜 아빠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날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일어났는데 하람이는 벌써 눈을 뜨고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검사 결과는 문자로 발송된다고 했지만 저는 직접 결과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병원 상담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한지훈 씨 맞으시죠? 친자 확인 결과 여기 있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크게 두어 번 뛴 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 한동안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그만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정말 제 아이였네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 놀라움, 슬픔, 그리고 분노까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모든 오해 속에서도 하람이를 지켜낸 전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나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하람이는 절 보고 웃었어요. 입안에 작은 잇몸이 다 보이도록 웃는 얼굴, 그 웃음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람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람이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품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작은 손으로 제 셔츠를 꼭 붙잡은 채 맑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왜 울고 있냐는 듯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눈빛이었죠.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두 분 모두 한참을 말없이 결과지를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어머니가 먼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진짜 우리 핏줄을 가진 아이를 내쫓았구나. 그렇게 아니라고 우는 아이를 매정하게 막다른 길까지 내몰았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겠니? 아버지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다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를 찾아가야겠다.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근데 왜 아이를 너한테 보낸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울다 지친 어머니가 절 보며 물으셨죠.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니니? 그래서 재혼하려고 하람이를 너한테 보낸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만 저을 뿐 쉽게 전처의 상태에 대해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검사 결과를 전해드린 날 밤 부모님은 하람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잠 못 이루신 눈치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찾아온 두 분은 다시 전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먼저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넌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어서 우리한테도 말을 해다오. 이대로 이 늙은이들이 무거운 죄를 지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가겠니? 제발 지은이 만나게 해다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혹시 그 애가 우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는 거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리석은 노인네들 때문에 너희 세 식구가 생이별했으니 다시는 우리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은이가 만나주던 거부하던 우린 꼭 그 애를 찾아가야 해. 이대로는 한시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부모님께 전처의 상태를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 얘기를 듣던 어머니는 눈물 흘리다 못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한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죄를 지은 건 우린데 엄한 목숨을 왜? 죄 많은 이 노인네를 데려갈 것이지. 지은이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핏줄을 지키려고 치료까지 거부하며 죽어가는데 이제 우린 어떻게 해요, 여보? 어떻게 지은이를 보내고 어떻게 하람이 앞에 할머니라고 나선단 말이에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절규하는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으셨죠. 그 병원 어디라고 했니?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조용히 병원 이름과 병동 호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그 말씀에 어머니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서셨어요. 잠시 후 저희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뻗은 가로수가 빠르게 지나가고 차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죠. 1시간 후 병동 앞에 도착한 저희는 섣불리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먼저 불안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우리를 기다려줄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병실 문을 두드리자 처제가 나와 저를 향해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 제 뒤에 서 계시는 부모님을 발견했죠. 아주 잠깐이지만 처제의 눈에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비치더군요. 하지만 이내 감정을 가라앉혔는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천천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부모님이 꼭 언니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하지만 처제는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조심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셨고 전처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와 부모님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마치 어제 만나기라도 한 사람처럼 부모님을 향해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울음을 터뜨리더니 전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아버진 침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전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은이가 불임이란 말만 믿고 네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말 그 아이가 우리 핏줄이라곤 생각지도 못했어.
제가 두 분과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안고 평생 가슴 졸이며 사셨을 텐데 믿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니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제 전 하람이만 행복할 수 있다면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전처의 말에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편지까지 써서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널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병이 난 것도 다 억울함에 마음고생해서 그런 것 같구나.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전처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 나직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잘못 아니에요. 이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라도 하람이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꾸물거리던 그 행복감을 안고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저희는 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처는 조용히 감정을 다스리며 어머니를 향해 당부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시다면 이 부탁은 꼭 들어주세요. 하람이는 꼭 웃는 얼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아이만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약속 내가 꼭 지켜주마. 하람이 혼자 외로운 날은 단 하루도 없이 우리 모두 그 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 거야. 약속한다. 그날 저희 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오랫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남은 기억이었어요. 그렇게 전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지은이한테 못해준 것까지 하람이한테 다 해주자. 이젠 나는 여생을 지은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걸로 속죄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전처와의 만남 이후 부모님은 매일같이 집으로 오셔서 하람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듯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볼을 만져보시던 어머니가 하람이가 손가락을 붙잡자 갑자기 울컥하셨는지 입을 꼭 다무시더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밖으로 내치고 아이를 지키려고 안간힘 쓰는 애 엄마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했구나. 그 한마디에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우미를 부르는 대신 두 분이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기로 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책을 보며 이유식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아기 목욕을 담당하겠다고 하시며 육아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네 어릴 때 목욕도 못 시켰는데 하람이 내가 다 시켜볼란다.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들뜬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낯설어 하던 하람이도 조금씩 조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지 낯가림이 줄고 두 분의 품에도 자연스럽게 안기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하람이와의 모든 순간이 저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람이를 만난 지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손주가 아주 아드님을 쏙 빼닮았네요. 가만 보니 할머니 눈웃음도 닮았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감격스러운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 작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이 아이가 우리 집 보물이랍니다. 그 짧은 대답 한마디에 하람이에 대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람이는 누군가에겐 상처였고 누군가에겐 오해였으며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죠. 그날 밤 하람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창밖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무 걱정하지 마. 하람인 잘 크고 있어.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아이, 이제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질게. 사실 부모님과 병원에 다녀오고 얼마 뒤 저는 전처에게 하람이를 보여주고 싶어 아이를 안고 병원에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처가 다시 병원을 옮기고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제를 찾아가 전처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처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런 말만 했습니다. 언니가 원한 일이에요. 형부를 보면 하람이가 생각나고 그럼 아이를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을 텐데 아이가 커가면서 혹시라도 언니의 아픈 모습을 기억할까봐 너무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저 멀리서 하람이가 잘 크는 모습만 지켜보고 싶다네요.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처의 행방을 묻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전처에게 한 번만 더 기적이 찾아와 주길 빌고 또 빌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하람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바로 처제였죠. 며칠 전 언니가 떠났어요. 이건 형부한테 전해달라면서 남긴 편지예요. 언니가 힘겹게 며칠에 걸쳐 쓴 거니까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다리가 휘청거려 대문을 잡고 한동안 처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처제 역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돌아섰죠. 저는 떠나는 처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전처가 썼다는 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나 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조용히 하람이 옆에 앉아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지훈 씨,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혹시라도 그날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할 수 없을까봐 이렇게 조심스레 몇 자 남겨. 지훈 씨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고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주 오해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 침묵 속에 참 많은 책임과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내가 하람이를 품에 안았을 때 처음 떠오른 얼굴도, 아이의 이름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도 당신이었어요. 하람이는 정말로 기적 같은 아이였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아이 곁에 있어줄 순 없지만 지훈 씨라면 그 애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혹시라도 하람이가 나중에 커서 물어보거든 나 대신 꼭 말해줘요. 너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남편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손에서 종이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한참을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죠. 그때 잠들어 있던 하람이가 마치 무언가 느낀 듯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조용히 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람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조그마한 품이 마치 떠난 전처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편지 잘 받았어. 하람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으로 키울게. 당신이 바랬던 그대로. 전처의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난 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하람이를 법적으로 완벽한 제 아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전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절차를 걸친다 해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단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림이에게 안정된 이름과 가정을 그리고 미래를 주는 일,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하람이의 완벽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도장 하나 찍히는 순간 제 심장에도 선명한 도장이 하나 새겨지는 느낌이었죠. 서류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날, 저는 잠든 하람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람아, 오늘부터 넌 진짜 내 아들이야.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너와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부자지간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러자 제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하람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무게와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후로 세월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흐르더군요. 하람이가 저에게 온 지도 어느덧 10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람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벌써 우리 하람이가 돌이구나.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슬그머니 돌잔치를 준비하시겠다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신 눈치였죠. 그렇게 하람이 첫 생일 한 달 전부터 부모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저 역시 아이의 돌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어떤 옷을 입히면 좋을지 고민하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촐한 하람이의 돌잔치가 열렸어요. 작은 파티룸을 빌리고 친척과 가까운 이웃 몇 분만 초대했죠.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하람이의 건강과 무탈을 기원해주고 함께 케이크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네요. 가운데에 그날의 주인공인 하람이가 앉고 그 뒤로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으셨죠. 찰칵. 셔터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오래도록 남겨질 가족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에게도 평생을 함께할 아들이 생겼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잠시 후 돌잡이 시간. 하람이는 주저없이 책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책 읽길 좋아하더니 이 아이는 꼭 엄마의 마음을 닮아서 따뜻하게 자랄 거야. 며칠 후 저는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전처가 잠들어 있는 봉안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작은 액자에 담아 전처의 유골함 앞에 놓으며 말했죠. 우리 하람이가 첫 생일에 찍은 사진이야. 당신은 없지만 난 언제나 당신이 우리 곁에 있다고 믿고 있어. 오래도록 우리 하람이 곁에서 그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뺨을 스치는 저녁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람이가 기다릴 집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죠. 하람아, 아빠가 평생 네가 돌아오고 싶은 따뜻한 집이 되어줄게. 부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줘. 그게 기적처럼 만난 너를 위해 또 모든 걸 포기한 엄마를 위한 일이니까.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아들, 그리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